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한 주간의 핫한 연예 소식, 연예계 이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0월 9일 수요일이고요. 한글날입니다.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새기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연예계 이슈 준비해놨는데 최근에 심진아 씨가 아버지 구순잔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네. 아버지하고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데 뭐예요 그러면? 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잠시 후에 연예계 이슈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1월 괴담의 예고편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현재 연예계는 그 이혼 소식으로 굉장히 떠들썩합니다. 이혼설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죠. 지연 씨와 황재균 씨의 소식부터 또 쌍방 상간자 소송이라는 희대의 진흙탕 싸움을 시작한 사람들 이야기까지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지난 8월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경찰 조사 결과 에어컨 배선을 제때 교체하지 않은 것, 또 열려있던 방화문, 소방시설 등에 대한 관리 소홀이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호텔 건물주와 운영자 등 4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 불감증과 관리 부실, 이건 뭐 그야말로 인재군요. 네, 맞습니다. 이 화재 원인에 대한 경기 남부경찰청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 불이 최초로 발생한 801호 객실 출입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불이 빠른 속도로 이것 때문에 번졌다고 합니다. 이 객실 출입문은 2004년 준공 당시에 60분 이상 화염을 버틸 수 있는 방화문으로 시공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방화문을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문을 닫게 해주는 도어 클로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설계 도면과 사용 승인 때는 있었지만 실제로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었던 거였습니다. 그럼 애초에 설치하지도 않은 걸 설치했다고 그래가지고 승인을 받은 거예요? 경찰이 좀 확인을 해봤다고 하는데요. 준공 이후 2년이 지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인터넷에 올라온 출입문 사진 4건을 확인했는데 모두 설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또 2022년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사진도 확보해서 확인을 했었는데 이때도 설치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애초부터 설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도어 클로저가 설치가 되어 있었다면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경찰은 객실 방화문이 만약에 닫혀 있었다면 불이 5분 30초 만에 꺼졌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불이 나도 밀폐되어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해서 불이 그냥 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현재 규정상 방화문은 닫혀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은 있지만 도어 클로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화문은 있지만 도어 클로저가 없다면 문이 자동으로 닫히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화재를 계기로 경찰은 관련 부처에 도어 클로저 설치를 의무화해달라 건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때 또 직원들의 안전 불감증도 드러났다고 그러는데 호텔 매니저가 화재 경보를 무시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보통 이제 화재가 나면 화재 경보기가 작동하지 않는 게 일단 제일 큰 문제잖아요. 네. 이 호텔 같은 경우에는 화재 직후에 화재 경보기가 작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텔 매니저가 화재 경보기를 껐다고 하는데요. 끄고 난 다음에 본인이 직접 불이 났는지 확인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텔 7층으로 올라가서 불이 난 801호 객실을 확인해 봤더니 불이 나니까 다시 1층으로 내려와서 화재 경보기를 작동시켰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화재 경보기가 있어야 할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는 동안에 2분 24초라고 하는 소중한 시간이 그냥 흘러버렸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투숙객들의 대피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죠. 경찰은 초기 화재 경보기를 끄지 않았다면 사망자가 발생한 객실 3곳의 투숙객 5명은 대피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호텔 운영자는 소방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고 종업원 소방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어쩜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반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게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에서도 이런 전세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국인이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에서 발생한 보증 사고가 전체 외국인 주택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외국인 소유 주택에서 발생하는 이런 전세 사고율이 높다. 충격적입니다.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외국인 전세 사고가 52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피해 금액이 123억 원이나 됐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3건이었는데요. 지난해는 23건으로 급증을 했고요.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지난해 수준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피해 금액도 6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국인 집주인한테 전세 사기 당했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참 곤란한 상황인데요. 네. 외국인들은 전세 사기를 만약에 쳤다고 한다면 네. 본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가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돌려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죠. 경찰이 뒤늦게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외국인을 잡아야 되잖아요. 네. 인터폴에 뭐 공조를 요청하거나 이런 방법 외에는 딱히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 절차상으로 보면 경매에 붙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외국인이 다른 부채를 또 갖고 있었다고 하면 세입자가 돌려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네. 선순위자가 있게 네. 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외국인이 이런 식으로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할 경우에 일정하게 좀 규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뭐 더 큰 문제는요. 투기를 목적으로 한 이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이죠. 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건수가 2010년에는 4,300건 가량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15,600건으로 한 3배 이상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 부동산을 보유한 외국인 수만 해도요, 22만 2,600명 가량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41%로 가장 많았고요. 미국인이 34%, 캐나다인이 8%로 그 다음을 차지했는데요. 이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주택 소유할 때 그냥 뭐 주택을 살 자유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좋기는 하지만 구입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걸 따져서 우리 국내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전세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대책 같은 것들을 미연에 사전에 만들어 두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리인이 와서 계약을 할 텐데 네. 진짜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혹시 두 분은 아시아나 마일리지 갖고 계세요? 가지고 있죠. 갖고 저는 계세요? 거의 없어요. 네. 어디- 마일리지 자체가 혹시 없으신 건 아니 아니고요? 있었는데 미미해서 어디 별로 다닐 일이 없었어가지고. 마일리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 특히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불안감이 큰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올해 말에 마일리지가 다 소진됩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끝납니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아시아나항공 올 2분기 말 기준 사용되지 않은 잔여 마일리지가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마일리지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쇼핑몰 사용을 두고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나 아시아나 마일리지 얼마나 있었어 하고 확인해 보실 분들도 있을 텐데 확인 필요하겠어요.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아시다시피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초읽게 들어간 상황이잖아요. 근데 대한항공 입장에서 보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때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부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젠가 갚아줘야 될 돈이 되는 거고요.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 봐도 합병 전에 마일리지를 최소화하는 게 아무래도 합병하는데 유리하지 예.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일리지를 쓰시라 이렇게 고객들한테 공지를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7월부터 마일리지에 10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년 기간 동안에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일리지가 자동 소멸되게 됩니다. 그 소멸되는 분을 빨리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연락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제휴 사용처를 통해서
쓰면 되는데 이걸 쓰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마일리지 정말 어렵게 모은 거거든요. 네. 그럼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마일리지 제휴 사용처가 있는데 이걸 쓰기가 쉽지 않다. 이게 뭐 어떻게 된 그 일인가요? 마일리지 갖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마일리지 항공권 좌석 내가 끊어왔으면 참 좋겠다. 이거 가면 참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너무 텐데요. 어렵죠. 네. 끊기 어렵습니다. 네. 네. 마일리지 항공 좌석 자체가 굉장히 적거든요. 제 경험담에 따르면 1년 전에 끊으면 끊을 수 있어요. 1년 전이요? 마일리지 좌석이 그렇게 없습니다. 어. 그러면은 그 마일리지 좌석으로 그러니까 마일리지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쇼핑몰 같은 거에 상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아시아나가 지난달 10일 마일리지 쇼핑몰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용객이 몰리면서 사이트가 마비되고 모든 상품이 다 팔리는 품절 대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2일 오후 3시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상품 60여 개 가운데 구매가 가능한 상품은 5개 불과했다고 하는데요. 이마저도 10여 분이 지난 뒤에 확인해 보니까 모두 품절로 변경됐다고 합니다. 이 아시아나항공도 마일리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빠르게 개선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하긴 했는데요. 이미 뭐 불편함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하여튼 더 시급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 항공하고 대한항공이 합병이 되면 어쨌든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는 대한항공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 상반기 기준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연수익이 각각 2조 한 5천억 원과 9,7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만약에 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이 대한항공은 마일리지당 15원, 근데 아시아나항공은 11원에서 12원 정도 가치를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이걸 또 다시 환산을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 이관이 어렵기 때문에 통합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뭐 여기 15,000원이면은 1:1로 그냥 이렇게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꿔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지만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받기가 또 싫은 거잖아요. 이거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털어가지고 오시라 이렇게 되는 건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마땅히 쓸 방법이 없으니까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털어가지고 오라는데 털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요. 야, 이거 이상하네. 예. 자, 다음 미션 해주시죠. 해가 거듭될수록 개인용 이동장치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소식은 들어보셨을 건데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속 200km 킥보드라고 하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게재가 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와. 킥보드가 200km, 시속 200km를 달렸다고요? 이게 말이 이게 돼요? 말이 되나? 저도 이게 상상이 안 되는데요. 실제로 가능은 하다고 합니다. 어휴. 공유된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헬멧을 제외한 다른 안전장치 없이 빠른 속도로 킥보드를 타면서 도로를 질주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아 정말. 이 킥보드는요. 어휴. 해외 판매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합니다. 국내 한 업체가 시범 주행 영상을 올린 거라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접한 한 누리꾼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오토바이도 사고가 나면 사망 확률이 높은데 저런 킥보드는 1000% 사망한다. 또 영상 속 전동 킥보드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내비치기도 했고요.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엄청난 민폐일 것 같다. 황천행 킥보드다 이런 말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빨리 달리는 킥보드가 다 있어요? 난 200km 간다는 건 상상을 못했는데 네. 야 저러다 큰 사고 나겠는데요. 근데 어쨌든 저런 이동장치 사고 건수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개인용 이동장치 사고 건수가 2019년에는 447건가량이었는데요. 지난해에는 2,300여 건으로 5년 사이 5배 가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이동형 장치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망자 수 또한 2019년 8명에서 2023년 지난해에는 24명으로 3배가량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동 킥보드 주행 속도와 관련해서 뭔가 정부의 방침은 없을까요?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저거는 사실 현실 속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시범 영상이니까 가능한 건데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현실 속에서는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개인용 이동장치의 최고 시속은
25km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거 가지고도 자꾸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 시속을 5km 더 낮춰서 20km로 낮추는 것을 지금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정부가 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정도 낮출 경우에 사고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법 개정한 후에도 전동 킥보드를 불법 개조하는 경우에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요.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전동 킥보드 속도 제한 장치를 무력화하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고 하고요. 속도 제한 장치를 해제하는 튜닝 업체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버릴 경우에 나 정말 이렇게 달리는 게 너무 답답해. 빨리 달리고 싶어. 네. 그러면 그냥 장치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기 사실은 규정대로만 운행을 하면 그리고 본인이 욕심내지 않고 타면 사고 날 일이 없는데 네. 이게 꼭 그 정도 높이에서 탁 올라가면 사람이 당기고 싶은 모양이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질주 본능이라는 게 있을 수 글쎄 있는데요. 말이에요. 최근에 전동 킥보드 타다가 음주 단속에 걸리기도 하고요. 전동 킥보드 안전장치 없이 타다가 또 적발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단속을 좀 더 네.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운전자들, 그러니까 그 개인용 이동 장치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인식도 좀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아침 저녁으로 정말 이제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다 보니까 사실 뭐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도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원한 거 찾았는데요. 네. 아우, 이제는 뜨끈한 국물이 더 당겨요. 맞습니다. 어쩔 수 없죠, 날씨가. 이런 가을철 환절기 건강관리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 건강도 지키고 또 내 가족의 건강도 지켜줄 특별한 보양식 레시피를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죠. 서울의 중심지 광화문 거리.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리며 인산인해를 이뤘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대기줄이에요? 오늘은 조금이에요. 원래 평상시는 저기까지, 그치? 한 달에 한 번 하는 행사라서 미리미리 줄 서지 않으면 이렇게 사기가 힘들어요. 1시간 전부터 줄 서갖고 있잖아요. 너나 없이 모여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물건의 정체는 바로 오리고기. 노릇노릇 구워진 게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요. 건강에 좋아요. 기름기를 먹어도 기름이 소화가 다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몸에. 그래서 돼지고기, 소고기 기름보다는 오리가 좋다는 걸 알고 그리고 있습니다. 비계가 다른 거는 좀 물렁물렁하고 그렇잖아요. 이 오리는 비계도 맛있어요. 오늘 이 자리는 국내 한 단체에서 국내산 오리고기의 우수한 품질을 알리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합니다. 수입산 오리고기가 다량 국내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국내산 오리만큼 더 좋은 제품은 없다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 저렴하게 우리 국내산 오리고기를 소개하는 게 목적입니다. 오리고기는 좋은 기름, 액상기름인 불포화 지방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좋은 건강 음식입니다. 하지만 포화 지방산도 조금은 들어있기 때문에 혹시 다이어트 신경 쓰신다면 껍질 부분만 제거하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무료로 맛보고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 10월 10일부터 11일, 25일에도 소비촉진 행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쫀득하면서도 담백한 맛이 일품인 오리고기. 그러나 주부들에겐 조리하기 까다로운 식재료라고 합니다. 우리는 야채 넣고 볶아 먹고 또 그냥 설산에다 또 살짝 꼭 데워서 한번 꺼서요. 야채 넣고 해서 먹어요. 따로 할 게 없어. 가을 건강 보양식 오리고기를 색다르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보통은 우리가 집에서 오리구이나 아니면 오리 주물럭을 자주 만들어 드셔보셨을 텐데요. 뜨끈하면서도 얼큰하게 즐길 수 있는 오리 볶음탕을 준비를 했고요. 우리가 밖에 외식할 때 레스토랑에서만 먹어봤던 오리 스테이크를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리 볶음탕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춧가루랑 간장을 살짝 넣어서 제가 살짝 밑간을 해놓을 거예요. 간장을
반 큰술만 이렇게 넣을 거예요. 후춧가루를 솔솔솔솔 살짝만 밑간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양파는 먹기 좋게 채 썰어주시면 돼요. 채소는 한입 크기로 먹기 좋게 손질해주세요. 고춧가루 4큰술, 간장 4큰술, 참치액 1큰술, 고추장 2큰술, 다진 마늘 1큰술, 다진 생강 3분의 1큰술, 설탕 1큰술, 물엿 2.5큰술, 후춧가루 약간, 양념장을 넣어서 잘 풀어줄 거예요. 우선 딱딱한 감자, 그다음에 당근, 그리고 손질해 놓은 양파, 아까 밑간해 놓은 오리고기, 양념이 잘 배도록 넓게 펼쳐준 다음에요. 바글바글 끓여주세요. 감자랑 오리고기가 익으면 그때 대파 파란 부분과 그리고 매운 고추를 넣을 거예요. 요즘처럼 날씨가 쌀쌀한 날에는 뜨끈한 국물 요리가 당기잖아요. 입맛은 살려주고 면역력은 올려주는 얼큰한 오리볶음탕. 그리고 그 위에다가 포인트로 깻잎을 살짝 올려주시고 깨를 솔솔솔솔 뿌려주시면 초대 요리로도 좋고요. 집에서 특별한 날 굉장히 분위기 있게 드실 수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요리는 집에서 만들어 먹는 오리 스테이크입니다. 제가 오리 가슴살을 준비를 했고요. 어떻게 하면은 야들야들하면서 그 육즙을 느끼면서 또 겉에 껍질은 크리스피하게 굽는 방법을 조금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밑간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가슴살 이 껍질 말고 이 안쪽 부위에 있는 근막이나 심줄은 제거를 해주시면 훨씬 더 부드러운 식감으로 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리는 이 껍질 부위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여기다가 칼집을 좀 넣어줄 거예요. 껍질 부위가 안쪽까지 바삭하게 구워질 수 있게 칼집은 격자 무늬로 내주세요. 소금, 후춧가루도 넣어주세요. 오리가 밑간이 되는 동안 단호박 크림을 만들고 그리고 곁들인 오렌지 소스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고기와 최고의 음식 궁합으로 손꼽히는 단호박으로 소스를 만들어 볼까요? 우선은 단호박 크림 소스를 만들 건데요. 이거를 어느 정도 빨리빨리 익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한 입 크기로 썰 거예요. 버터를 반 큰술 정도 이렇게 버터를 둘러서 볶아주세요. 이게 버터가 어느 정도 이제 입혀지면서 여기다가 이제 오렌지 주스, 네, 소금이랑 후춧가루를 약간 넣어주고요. 물을 조금씩 첨가해주면서 졸여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넣어줄 거예요. 믹서기에다가 아까 전에 남겨놨던 버터를 넣어줄게요. 생크림이나 우유로 농도를 살짝 잡아주면 돼서 약간만 넣을게요. 버터와 우유를 넣고 갈아주면 단호박 크림 소스 완성! 오렌지 주스입니다. 이거를 이제 넣고 졸여줄 거예요. 오렌지가 좀 졸여지면은 제가 육수를 또 넣어서 바글바글 끓여서 졸일 거예요. 이렇게 졸여지면 불을 끕니다. 불을 끈 상태에서 버터를 넣어야지 여기 남아있는 잔열로 버터가 녹아지면서 농도가 잡힙니다. 껍질 부위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껍질 부위부터 바삭하게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려주세요. 이거 어느 정도 두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대략은 한 3분에서 4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아로제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버터를 넣어가지고 이 오리 기름이랑 같이 해서 위에다가 끼얹어 줄 건데요. 전체적으로 고르게 익으라고 하는 기술이긴 한데 그거를 한 4분 정도.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야들야들 촉촉하게. 잘 익은 오리가슴살 스테이크. 이렇게 완성입니다. 얼큰하면서도 분위기 있게 즐기는 오리볶음탕과 오리가슴살 스테이크. 찬바람 부는 가을 환절기에 영양 듬뿍 맛있는 오리고기로 건강한 한 끼 밥상 어떠세요?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5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막 55분이 됐습니다. 연예계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분들 보면 이런 노래가 떠오릅니다. 셋, 넷,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언제나 밝은 에너지를 주시는 두 분이죠. 그리고 총정선 기자, 최정아 기자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런 말 있죠. 웃는 말에 뼈가 있다. 제가 즐거운 웃음도 챙겨드리고 맥락에 맞는 뼈도 잊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정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소천사 미남 연예인들을 주로 만나고 다니는 아주 덕업일치의 삶을 제대로 하고 있는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발빠른 연예 소식 알려주실 은영 씨인데 글쎄 어떻게 연예계 이슈 없슈? 연예계 이슈 오늘도 이슈를 찾아다니다가 아주 밤새 슈 하지만 또 오늘 따끈따끈한 연예계 소식 아주 모여라 다 모여라 제가 아주 열심히 모아왔습니다. 연예계 덕후 박은영입니다. 예, 오늘 준비된 연예계 이슈 첫 소식부터 들어보죠. 네, 오늘도 아주 따끈따끈한 연예계 소식을 모아봤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 준비된 키워드 한번 보시죠. 바로 오늘의 연예계 이슈 첫 번째 이슈는요. 아주 특별하고 웃음이 아주 가득한 사진 한 장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진 만나보시죠. 바로 구순잔치입니다. 심진화 씨 부부가 활짝 웃는 걸 보니까 두 분 아버지 중에 한 분 구순 맞이하셨나 봐요. 아유 아닙니다. 이게 우리 심진화 씨 그리고 김원효 씨 부부가 이 두 분의 아버님이 구순잔치를 한 걸 제가 가져왔다면 그렇게 특별한 소식이라고 하지 않겠죠. 연예계 덕후인 저를 몰라도 아주 모르는 말씀이십니다. 아, 시작부터 어렵습니다. 자신감이 보여요. 자신감도 있고. 뭘까요, 은영 씨? 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또 두 번째 힌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힌트 사진으로 나갑니다. 자, 이제 아시겠나요? 성이 김 씨, 김원효 씨 아버지 구순잔치. 그게 맞네요. 그죠? 딩동댕동 땡! 바로 이 사진이 특별한 이유는요. 구순을 맞은 아버지가 심진화 씨 부부, 심진화 씨 아버님, 김원효 씨 아버님이 아닌 다른 아버님이기 때문에 또 특별한 소식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 가족이 아니에요? 네. 가족이 아니라면 대체 구순을 맞은 아버지 누구시길래 이렇게 심진아 씨 부부가 구순 잔치까지 열어드렸을까요? 네, 심진아 씨 부부가 이렇게 성대하게 구순 잔치를 열어드린 이분 바로 2007년 세상을 떠난 심진아 씨의 절친이죠. 이 개그맨인 고 김형은 씨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동료의 아버지의 구순잔치를 해준 거예요. 맞습니다. 심진아 씨의 시아버지도 아닌 17년 전 세상을 떠난 친구의 아버지를 이 심진아 씨가 무려 한 20년 가까이를 챙겼다는 건데요. 참 이 마음의 크기가 정말 넓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정말 첫 뉴스로, 첫 소식으로 이렇게 굿 뉴스를 전해드리게 돼서 저도 너무 기쁜데요. 심진아 씨 같은 분, 인생에서 딱 내 한 명, 친구로 있다 그러면 정말 인생이 흐뭇하고 뿌듯해지고 의미 있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형은 씨랑, 고인이 되신 김형은 씨랑 또 심진아 씨, 여기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장경희 씨까지 3명이 예전에 이 미녀 삼총사라는 코너를 같이 하면서 이 굉장히 인기를 모았었어요. 그렇게 행사를 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그때 두 분은 다쳤는데 김형은 씨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무려 17년 전인데 이렇게 오래도록 당연히가 아니죠. 먼저는 이제 김형은 씨의 생일 챙겼고 이렇게 그 아버님을 마치 내 아버님처럼 챙기다가 이렇게 구순잔치까지 해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저게 보통 일이 아닌 게 살다 보면 사실 마음은 있는데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심진아 씨 정말 대단한데요. 대단한 거죠. 먼저 세상을 떠난 동료의 아버지를 마치 친아버지처럼 이렇게 긴 시간 챙겼다는 건데요. 근데 고 김형은 씨 아버지를 이렇게 오랜 기간 챙기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심진아 씨는 2006년 12월 이 고 김형은 씨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 이 교통사고에 차량에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심진아 씨는 건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고 직후에 의식불명인 채
김영은 씨 대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정말 안타깝게도 하늘의 별이 됐죠. 이때 김영은 씨의 나이가요 고작 27살이었습니다. 이렇게 친구를 떠나 보낸 뒤 이 5개월 만에 심진아 씨의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요. 이 너무 친한 친구와 아버지를 함께 이제 세상에서 찾을 수 없게 됐다라는 이 허탈감과 슬픔이 굉장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이제 친구 떠났죠. 그 뒤에 아버님도 떠났죠. 굉장히 심진아 씨도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두 사람의 어떤 목소리 환청까지 들렸고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정말 뛰어내리고 싶다는 생각, 잘못된 생각을 할 만큼 그렇게 힘이 들었는데 우리 이렇게 힘들 때 그냥 무너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심진아 씨는 이렇게 내 친구의 가족을 살뜰히 챙기면서 본인도 힘을 냈고 이렇게 의리 있는 삶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심진아 씨에게 고 김영은 씨의 아버지는 그냥 단순히 뭐 동료 혹은 친구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 아버지를 떠나 보내고 난 후 그 마음 빈자리를 좀 채워준 굉장히 특별한 분이겠네요. 맞습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도 아직도 이 사진 혹시 보여주기 시간이야라고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또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사진 보시면요. 정말 우리 심진아 씨의 마음 진심인 거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 제가 아주 백방으로 알아본 사진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요. 또 우리 김원효 씨가 또 하나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또 다른 사진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아주 또 묵직한 또 돈봉투를 김원효 씨가 또 준비를 했다고 하네요. 아버님 왼쪽에. 네, 이거 네. 저희 부모님한테도 이렇게 준비를 못 하는데 아주 김원효 씨 대단합니다. 야. 참 세월이 흘러도 이렇게 단단한 우정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네, 이런 걸 두고 정말 특급 의리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심진아 씨의 특급 의리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동료 개그맨들과 돈을 모아서 이 김영은 씨의 낙골당 관리비도 영구로 완납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마음은 있지만 행동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묵묵히 김영은 씨 그리고 김영은 씨 아버지를 챙기고 있는 이 심진아 씨 그리고 저는 또 박수 받아야 될 분이 이 김원효 씨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남편, 네. 아내의 이런 의리를 계속해서 안 돼가 아니라 해라고 하면서 특급 의리를 계속 지원해주는 김원효 씨도 정말 이 엄지를 치켜들게 하는 이 마음씨인 것 같습니다. 네, 가슴 뭉클한 심진아 씨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연예계 이슈 어떤 소식일까요? 네, 연예계 이슈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바로 누적 상금만 억대인데요. 준비된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 사진. 밑에 이제 작은 글씨로 보시면 챔피언이라고 쓰여져 있는 걸 보면 이게 우승 트로피 같은데요, 그렇죠? 남자 연예인인가? 저게 뒤에 손이구나. 좀 남자 손 같은데. 남자 연예인 같은데요? 어떤 분이에요? 과연 어떤 분일까요? 두 번째 연예계 이슈는요. 남의 마음을 읽으면서 아주 억대의 돈을 벌어들인 그런 스타의 이야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남의 마음을 읽으면서 지금 얼굴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누군가 해야 되는데 얼굴이 나왔어요. 그래요? 남의 마음을 읽어요? 네, 장동민 씨입니다. 남의 마음을 읽어서 뭔가 큰 돈을 번다. 사기꾼 같지만 포커 플레이어라고 하죠. 이 포커대에서 할 때 내 패만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대와의 심리전도 중요하다고들 그래서. 하더라고요. 네, 그 포커 대회에 나가서 지금 본인 얘기예요. 뭐 대회 본격적으로 나간 지 한 1년밖에 안 되는데 누적 상금이 1억 5천만 원이다. 와. 그런데 최근에 대만에서 이게 굉장히 큰 대회인데 여기에서 우승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서 뭐 대만에서 그럼 아시아 1등이야? 1등은 1등인데 제가 또 연예계 팩트 사냥꾼 아닙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요게 한 트로피가 500개 정도 걸린 그리고 분야만 다시요. 트로피 100개 정도 걸리고 분야만 50개 분야에서 이렇게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누구랑 나갔느냐? 장동민 씨가 허성욱 씨 있죠? 사실 허성욱 씨가 지난해 가을에 요 대회에 나가서 메인 부분에서 1등해서 상금을 한 2억 8천을 탔어요. 그러니까 메인 대회는 한 이렇게 2억 8천 주고 여기는 허성욱 씨랑 2인 1조 홀덤 대전이라는 데를 나갔는데 여기 우승 상금은 600만 원인가 봅니다. 그래도 우승은
우승이죠. 그래서 600만 원 탔다. 이렇게 SNS에 본인이 알렸습니다. 그런데 장동민 씨가 정말 대단한 게요. 이 대회에 참가하기 전부터 나는 우승할 거야. 이렇게 우승을 좀 예견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장동민 씨의 말에 의하면요. 이 출국을 할 때부터 나 이번 대회 우승할 것 같은데 라는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장동민 씨 역시 SNS에 이 트로피 사진을 인증하면서 아시아에서 가장 큰 대회라 긴장도 많이 했지만 왠지 출국을 할 때부터 이 우승 예감이 들었다라고 우승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래서 무슨 경기든지 싸워서 이긴다가 아니고 이겨놓고 싸운다 정신으로 가야 이기는 거예요. 이미 이겼다는 마음으로. 아니 근데 장동민 씨는 언제부터 이렇게 포커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사실 예전에 포커 관련 프로그램 MC를 맡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다지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하다 보니까 와 이게 다른 게임과 달리 머리를 많이 써야 되네. 이 점의 매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거 내가 제대로 공부해봐야지 하다가 공부한 김에 그러면 대회도 정식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면서 본격적으로 포커 플레이어를 하게 됐다고 하네요. 근데 이미 누적 상금이 억대라는 건 이번이 첫 대회 출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장동민 씨가 이번 대회를 제외하고 국제 포커 대회에 참가를 한 건요. 올해 제외하고 벌써 두 번째인데요. 그런데 단 두 번만의 도전으로 이 2023년 아시아 포커 챔피언십 하이롤러 부분에서 또 우승의 결실을 받는데요. 총 누적 상금만 해도요. 1억 5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받은 우승 상금은 그거 어떻게 쓴대요? 이 질문에 이 장동민 씨는 너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일단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장동민 씨 아내분은요. 딸의 통장에 좀 넣어두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장동민 씨는 다음 대회에서 무리하지 않고 우승을 하기 위해서 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사용 출처를 밝혔습니다. 네, 장동민 씨 뭐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프로게이머였죠. 홍진호 씨도 포커 플레이어로 받은 누적 상금이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홍진호 씨 포커 플레이어로 받은 누적 상금이요. 자그마치 무려 약 31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31억 원. 이렇게 받은 상금의 일부를 또 신혼집 마련을 사용을 했는데요. 그 신혼집 마련에도요. 대출 없이 또 이거를 일시불로 마련했다고 합니다. 우승 상금이 31억 원인데 뭐. 그러면 아니 근데 포커 대회 우승 상금이 제법 되는 모양이죠. 일단 2019년부터 포커 플레이어로 활동을 해온 홍진호 씨입니다. 지금 활동한 지 한 6년 차가 된 건데요. 2022년 진행된 이 국제 대회들을 통해서 13억 원에 달하는 상금을 획득을 했는데 이 13억 원이요. 놀랍게도 단 두 곳의 이 대회에서 참가한 이 상금이라는 겁니다. 홍진호 씨가요. 2022년 이 누적 상금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게 있는데 일단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두 대회에서 우승을 했는데 상금이 한 곳에서 9억이고 다른 한 곳이 4억 원 정도 된다라고 하면서 이 놀라운 규모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2023년도에 베트남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는 2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이 우승 상금을 손에 거머쥐었습니다. 명실상부 이 대한민국 원탑 포커 플레이어로 불릴만 한 거죠. 야, 이렇게 또 장동민 씨, 홍진호 씨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저도 아주 억대 상금을 받는 그런 포커 플레이어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은영 씨 그러면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일단 이 포커 플레이어가 되려면 일단 영어가 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이 포커 게임이 열리는 이 테이블에서는 영어만 쓴다고 그래요. 만약에 각자 나라의 말을 한다면 이게 뭔가 어떤 이렇게 잘못된 편법에 그런 대화를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정 방지를 위해서 영어만 쓰게 돼 있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체력. 이게 한 경기를 할 때 한 대회에 참가하면 한 번에 12시간에서 15시간을 계속 게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유지될 수 있는 체력뿐만이 아니라 체력만 유지되면 안 되죠. 집중력.
요것까지 겸비돼야 포커 플레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유, 뭐 세상사 쉬운 일이 있겠습니까? 어렵죠? 네. 연예계 이슈 다음 이슈는요. 네, 다음 이슈는요. 과연 톱스타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할까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세 번째 연예계 이슈 바로 너희 아들 뭐하노입니다. 어떤 스타의 아들이길래 너가 아들 뭐하노가 나와요? 아, 너무 궁금하시죠? 제가 봐도 힌트가 너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 한 장을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시죠. 자, 지금 이 사진을 보다 보면요. 눈에 띄는 한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겠나요? 저는 알 것 같아요. 저렇게 멀긴 먼데? 하지만 사실 좀 유명하기도 하고 워낙 그 예쁜 사람들은 멀리서 봐도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척 보면 척이죠. 근데 이분 그러니까 배우 이민정 씨가 농구 대회 때문에 좀 멀리 간 것 같아요. 양구라고 돼 있는 것 같아요. 양구? 네, 정말 매의 눈을 가진 우리 MC인데 이민정 씨가요 올해 7월입니다. 톱스타가 아닌 한 아이의 엄마로 이 강원도 양구군을 찾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갔느냐? 양구군에서 촬영이 있느냐? 아닙니다. 이 시기에 양구에서는요 이 KCC 2024 KBL 유스클럽 농구 대회인 청춘 양구가 열리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제목, 이 대명을 보면 딱 알 수 있듯이 이 KBL의 대표적인 유소년 행사예요. 그래서 초등부, 중등부 그리고 고등부로 이 나눠서 각 프로의 유스들이 이 청소년들이 모여서 이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본인들의 기량을 아주 충분히 발휘하는 그런 현장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또 찾아본 바에 의하면요. 이민정 씨 이 응원 도구를 준비를 해갈 정도로 아주 열띤 응원을 또 펼쳤다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제가 알기로는요. 또 이병헌 씨가 이 구기 종목, 스포츠 중에서 구기 종목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아드님이 또 농구에 흥미가 있다니 굉장히 의외입니다. 전 이병헌 씨가 구기 종목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게 의외입니다.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모든 스포츠 종목을 다 잘할 것 같은 이병헌 씨. 그런데 유독 구기 종목에는 좀 재주가 없나 봐요. 소질이 없나 봐요. 관심도 없고. 뿐만 아니라 사실 이민정 씨도 뭐 그렇게 농구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닌데 이게 또 부모 마음 아닙니까? 어머, 아이가 농구를 이제 배우게 되면서 사실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아이한테 온갖 종류의 스포츠를 가르쳤는데 농구를 배우면서 이 이민정 씨 그래도 열성 엄마입니다. 그냥 막 농구만 가르친 게 아니라 우리 애가 이제 농구 클럽까지 들어가네 그러면서 농구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경기도 가서 열심히 보고 이렇게 아이를 마음으로 후원 지원했다고 하고요. 아까 그 양구 대회에 이민정 씨 말고 이효원 씨도 갔다는 얘기 제가 보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또 이효원 씨 아들도 축구를 하더라고요. 왜 아들 나이도 똑같아요. 9살. 근데 왜 우리 얘기는 안 나와 이럴까 봐 제가 같은 엄마 마음으로 이효원 씨도 있었다. 요 얘기도 살짝 보태드릴게요. 네, 근데 이민정 씨 그 아들이 농구를 시작한 후에 집안에 좀 변화가 생겼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아들이 농구를 시작한 이후로 이 이민정 씨 그리고 이병헌 씨가 함께 이 농구 코트가 있는 학교로 가서 이 농구를 굉장히 배우는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아들 준우 군에게 배우는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농구를 시작한 이후로 뭐 사실 저도 스포츠 경기를 찾아보진 않는데 이민정 씨가 우리 아들이 하는 거니까 나 농구 경기도 찾아봐야지 라고 하면서 KBL 경기까지 찾아보는 이 굉장히 멋진 엄마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이민정 씨의 아들 이 준우 군 과연 농구 실력은 어떨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실력 한번 보시죠. 야, 농구 대회. 저거 가지고 실력이 나오나? 상 받은 건가? 저게 무슨 트로피인가요? 네, 이 거주하고 있는 구에서 구회장배 대회가 열렸는데 상 받았나 거기서 보다. MVP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민정 씨가 열성 엄마긴 해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무언가를 해주기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대회에 씩씩하게 나가서 무언가를 해 나가는 이뤄가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기특하고 뿌듯하다. 이렇게 나는 지켜보는 엄마다
엄마다. 아이의 성장 이거를 지켜보는 엄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SNS에서 영상을 하나 봤어요. 아들하고 하는 것 같아요. 자유투 내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자유투가 리만으로 숑 들어가니까 그렇게 아이처럼 좋아서 팔딱팔딱 뛰는 이민정 씨를 볼 때 어머 아들하고 요런 거 제대로 된 지원이다. 놀이도 자유투, 농구 자유투로 네. 아주 좋은 모습 봤습니다. 되게 친구같이 좀 편한 엄마일 것 같다 이렇게 상상이 가긴 하는데. 이민정 씨가 2023년도에 안 그래도 매체에서 질문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들이 느끼는 하루의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이 아들 키우는 재미에 푹 빠진 이민정 씨의 이 마음 느껴질 수가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서요, 당시에 이 축구, 농구, 하키를 배우고 있는데 뭐 거의 마이클 조던이자 손흥민이다 라면서 이 스포츠에 푹 빠져 있음을 밝혔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아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극성 엄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이 아들이요, 운동을 좋아하고 운동을 배우고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민정 씨가 그리고 이병헌 씨가 이 아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예의라고 하는데요. 다 필요 없다. 예의가 바른 아들로 중요하죠. 키워야 한다라는 네. 이 소신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쯤 되면 연예계 이슈 다음 소식이 또 궁금해질 타이밍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또 다음 소식 어떤 소식인지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이제 눈에 띄는 건 뭐 연예계 이혼 소식인데 악명 높은 그 11월 괴담의 예고편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말 연일 이혼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소식인데요. 네 번째 소식입니다. 바로 연예계 이슈 루머 아닌 진실입니다. 네, 지연 씨와 황재균 씨 최근 뭐 여러 차례 이혼설에 휘말렸지만 그때마다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혼설에 휘말린 연예인 혹은 셀럽 부부가 이혼설을 부인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다정하게 함께 있는 사진 딱 찍어서 투샷 올리면 되는 그런 건데 이런 방법을 선택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혼설이 모락모락 일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혼설이 루머가 아니고 사실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설 루머가 아닌 사실로 밝혀지는 일단 매체 보도가 있었고요. 이어서 지연 씨의 법률 대리인 측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달 서울 가정법원에 이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알리면서 결혼 약 2년이라는 이 결혼 생활의 마침표를 찍게 됐음을 공식화했죠. 네,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된 이유가 밝혀졌을까요? 지연 씨의 법률 대리인이 밝혔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다툼을 극복하지 못해서 별거 끝에 이혼을 합의하게 됐다 이렇게 입장을 전했는데요. 또 황재균 씨 측에서도 입장이 나왔습니다. 지연과 저는 성격 차이로 인해 고심 끝에 별거를 거쳐서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양측 모두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에 있다 이런 이유를 알리면서 이혼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네.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처음 이혼설이 제기됐을 그 시점, 그 시점에 또 별거 기간이었을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요. 그런데 또 이렇게 연예인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제일 관심이 가는 게 바로 재산 분할 여부 그리고 액수잖아요. 네, 일단 두 사람이 이혼 조정 신청을 했고 법률 대리인에게 이혼 조정 대리를 맡긴 만큼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신혼생활부터 이제 뭐 그 잠실에 굉장히 좋은 어떤 곳에서 살고 있음을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밝혔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산 분할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사적인 부분에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은데요. 일단 두 사람이 신혼집으로 살았던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 면적이 205제곱미터 정도의 규모예요. 황재균 선수가 자신의 명의로 결혼 전에 이 매입을 했는데 이 매입가가 67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세는 한 10억 원 정도 올라서 77억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하거든요. 이 신혼집 그리고 양측이 결혼 기간에 벌어들인 소득 등 이런 것들이 아주 일부 재산 분할의 이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누리꾼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혼 조정 신청은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하기에 앞서서 그래도 재판하지 않고 어떻게 좀 조정해보자 하는 취지의 것이고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예요. 근데 만약에 이 조정에서 서로 협의가 잘 됐다 그러면 그 재산 분할 금액을 그 조정서에 씁니다. 근데 이걸 딱 쓰고 이혼하게 되면 마치 재판을 벌여서 확정 판결을 한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되는데 이 조정에서 서로 간에 어떤 만나는 지점이 없다, 협의점이 없다 이렇게 되면 결국 재판을 가서 이 두 부부가 얼마나 혼인을 유지했느냐, 혼인에 대한 어떤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어느 정도냐, 이거 참 힘들고 피곤할 정도로 따져서 결정되게 되죠. 네. 근데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지 않아요? 네, 결혼 전에 취득한 고유 재산 그리고 뭐 상속 재산 등 이 특유 재산이라도 가사와 내조, 외조 등의 이 재산 형성에 이바지를 했다면 정말 일부 분할 대상이 됐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 양측 중에 한 분의 이 지인에게 들었는데 이번 같은 이 이혼 조정 신청을 한 이유가 그냥 두 사람이 최대한 마주치지 않고 빠르게 이혼을 결정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재산 분할보다는 두 사람이 그냥 언론에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건 바로 이혼 발표 시점이거든요. 이 두 사람에게 모두 다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인데 왜 이렇게 이혼 발표를 4개월이나 질질 끌었을까요? 사실 부인의 부인을 하면서 끌 때 마음도 불편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는 이제 남이 되겠지만 아직은 부부 상태인, 별거하지만 부부 상태인 두 사람이 서로 존중했다. 특히 지연 씨가 좀 많이 존중하고 양보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이때가 한창 야구 시즌 중입니다. 이 스포츠라는 게 몸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야구, 심리전 이런 심리 상태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걸 생각해서 일단 시즌이 끝나고 발표해야지 했는데 이 황재균 씨 소속팀이 또 포스트 시즌을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 아닌데 하는데 막 저쪽에서 목격담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 좀 길어졌는데 이제야 좀 그래도 후련히 잘 정리돼서 그리고 또 조용히 빠르게 이혼하시겠다고 하니까 또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연 씨 역시도 언제까지나 이 팬들에게 아니다, 우리 뭐 잘 살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부담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이 데뷔 15주년 팬미팅 전에는 이혼 사실을 털어놓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도가 가장 최근 보도가 나왔을 때 이번에는 부인하지 않고 맞다라고 인정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예계 이슈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 이번에는 어디서도 들은 적 없는 아주 쇼킹한 그런 연예계 소식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5번째 이슈는요, 바로 쌍방상간자 소송입니다. 쌍방상간자 소송.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네, 저도 어느 셀럽 부부보다 이 부부의 이혼 소식이 가장 정말 안타까운데요. 사실 두 사람이 이혼할 겁니다라고 알려진 게 벌써 1년 전이에요. 2023년 10월에 이혼 소식을 알렸는데 사실 그 사이에는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좀 서로 함구하고 그래도 잘 좀 이혼 조정 절차가 진행되나 보다 했는데 일단 지난 7월에 먼저 박지훈 씨가 이 남편 최동석 씨를 상대로 해서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랬더니 또 요번에 9월 말에는 최동석 씨 또한 박지훈 씨를 또 상대로 해서 상간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결혼 파탄의 원인은 너의 외도에 있어라고 서로가 서로를 지금 원망한달까요? 비난한달까요? 그런 상황이네요. 정말 쌍방상간자 소송.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 먼저 이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박지윤 씨인 거죠. 네, 먼저 상간자 이 소송을 시작을 한 건 박지윤 씨였습니다. 한 매체는요, 박지윤 씨가 지난 6월에 이 여성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 해당 소송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이미 첫 변론기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29일 2차 변론기일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굉장히 좀 세간의 시선을 받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건 바로 상간녀로 지목된 여성 A 씨거든요. 이 A 씨가 박지윤 씨도 아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재판에 도움을 준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게 맞나요? 네, 이게요. 맞는데 이제 최동석 씨가 먼저 굉장히 딱 절대 부인을 했었어요. 뭐냐면 지인이다. 지인일 뿐 절대 이성적 사이가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그 상간녀 소송을 당했을 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또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좀 그 지인을 알게 된 과정을 상세히 얘기했어요. 두 사람이 지난해 10월에 이혼하자 했으니까 또 이제 어떤 아이 등교 문제라든가 이런 일상에서의 어떤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 하교할 때 데리러 갔는데 이 이제 박지윤 씨 지인이 아이 데려가면 안 돼요.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이 아빠여서 아이 데려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올해 2월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아니 이제 박지윤 씨의 지인분이 아니 당신이 아이 아빠라는 걸 어떻게 믿느냐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굉장히 이제 좀 그러다 보니까 최동석 씨가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SNS DM이 왔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 광경을 목격했어요. 속상하셨죠 하고 왔는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또 최동석 씨가 아나운서 시절에 알던 지인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분만 만난 게 아니라 그 여성분의 부부와 함께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러다가 그 자리를 SNS에 올렸던 건데 웬 상간녀 소송이냐? 이게 최동석 씨의 의견입니다. 주장입니다. 자, 그러자 최동석 씨도 맞소송을 낸 거고요.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데 최동석 씨는 불륜 소송에는 불륜 소송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최동석 씨는요, 이 박지윤 씨와 이 남성 B 씨를 상대로 이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전과는 다른 진흙탕 싸움에 이 서막을 열게 된 거죠. 네,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또 하나의 궁금증이 좀 생기거든요. 최동석 씨가 지목한 박지윤 씨 상간자, 어떤 사람일까요? 네, 일단 박지윤 씨의 상간자로 지목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고등학생 때부터 알고 지냈던 오랜 친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박지윤 씨가 과거 출장길에 미국에서 살고 있던 이 친구인 B 씨를 만났는데 이미 이 친구를 최동석 씨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와 이성관계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은 주변 지인들을 포함해 너무 잘 알고 있다. 결혼 생활 중 일절 불륜이나 부도덕한 짓을 한 적이 없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지금 저 쌍방 간의 상간자 소송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 거예요? 일단 최동석 씨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은 비공개로 돌린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SNS를 통해서요, 결혼 생활 중에 위법한 일은 절대 없었다. 사실 무근으로 인한 이 명예훼손은 법적 대응을 할 거다. 이 강경 대응할 것이다라고 이 경고를 날렸고요. 이 박지윤 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혼인 기간 중은 물론이고 소송 중에도 어떠한 부정행위나 이 배우자 외 이성관계가 없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지금까지 잘 보지 못했던 이 쌍방 상간자 소송, 대중은 충격을 받았는데요. 정작 이 진흙탕 싸움 중심에 있는 두 사람, 뭐 SNS를 보고 그러면 느껴지는 게 좀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다 이런 게 보인다면서요. 어떻게 보면 소송 사실이 이제 알려지면서 두 사람은 원치 않았을 것 같아요. 일단 두 사람은 각자가 각자의 일상을 잘 챙기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추석에도 엄마랑 지내다 아빠랑 지내다 이렇게 또 잘 나눠서 육아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두 사람 다 인플루언서라서 SNS에서 판매를 하잖아요. 박지윤 씨는 뭐 다양한 상품 판매하고 있고 최동석 씨도 또 공부 시작합니다 이런 알림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좀 각자 사는 일상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이런 소송 얘기도 조금은 전해지지 말고 두 사람이 일상에 집중해서 육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예계 이슈 다음 이슈는요? 네, 연예계 이슈 6번째 소식은요. 올해 들어서 더 결혼을 소망하고 있는 방송인 전현무 씨의 이야기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여성과 콘서트 관람입니다. 오, 드디어 뭐 결혼한다 이런 기사가 나온 건가요? 과연 그럴까요? 한번 사진으로 확인을 해보시죠. 네. 자,
요 사진입니다. 그냥 둘이 같이 있는 건데 애매합니다. 네. 그 네. 모자가 흑백인가 봐. 이걸로 뭐 저 연애한다 뭐 이렇게 논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이 사진에 대한 설명부터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난 5일입니다. 이 그룹 2NE1의 콘서트 이 뒷사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누리꾼들의 목격담이 또 쏙쏙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현무 씨와 이 모자를 쓴 이 해당 여성이요. 이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서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콘서트를 관람을 했다라는 겁니다. 주변 지인에게 이 서로를 전현무 씨죠. 그러니까 전현무 씨가 이 여성을 소개하기도 하고 공연 중간 또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공연 이후에는 같이 이 공연장을 빠져나갔다라는 등의 이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내용만 들으면 연애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여성 어떤 분이죠? 네, 이 여성분은요, 굉장히 놀랍게도 일반이 아니고요. 바로 아이돌입니다. 2018년에 데뷔한 프로미스나인의 지원 씨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요, 무엇보다 화제가 된 게 두 사람의 나이 차이라고 하죠. 이렇게 아이돌 활동할 때의 모습과 이제 앞서 본 모자를 푹 눌러 쓴 사진은 좀 다른데 모자를 눌러 써서 그런지 투샷으로는 그렇게 뭐 차이가 많이 나거나 이렇게는 못 느꼈거든요. 맞아요. 네. 두 분의 과연 나이 차이 어느 정도 될까 궁금하시죠? 실제로 나이 차이가요, 21살 차이라고 합니다. 차이가 좀 있긴 한데 뭐 어쨌든 콘서트에 동행할 정도면 친분이 없는 건 아닌 모양이네요. 네, 그런데 친분이 있긴 있어요. 어떤 친분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먼저 지원 씨 소속사 입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사람이 동행한 이유, 영어 선생님이 같아서다. 시상식, 프로그램 자꾸 이제 같이 함께 하다 보니까 자주 만나서 친분을 쌓았고 두 사람이 사귀는 사이 절대 아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장소에 다른 연예인도 더 있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지인 사이일 뿐 사귀는 사이가 절대 아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인연 보이셨죠? 두 사람 영어 선생님이 같구나. 뭐 시상식 같은 데서 종종 만났구나. 근데 저도 지금 두 사람의 연애를 의심하는 건 아닌데요. 우연이었을 텐데 전현무 씨 모자 색깔이랑 지원 씨 옷 색깔이 같고 또 지원 씨 모자 색깔이랑 현무 씨 옷 색깔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커플룩 했는데 이렇게 그냥 해프닝이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보기에도 커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열애설은 해프닝이었고요. 근데 전현무 씨의 열애설 해프닝 이번이 또 처음이 아니잖아요. 올해 춥니다. 전현무 씨 열애설에 휩싸였는데요. 전현무 씨가 이 4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머 연애 중인가 봐 라고 하면서 굉장히 궁금해했었습니다. 전현무 씨가요 한 패션위크 이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당시에 이 4번째 손가락에 있는 반지가 반짝반짝 빛났기 때문이에요. 이 보통 결혼 반지를 이 왼쪽 4번째 손가락에 끼우고 이 뭔가 의미라는 게 있잖아요. 이곳에 끼우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드디어 장가가나 보다라고 궁금해했었는데요. 이 측근이 해명이 나섰습니다. 왼손에 이 약지 반지 아무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현무 씨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이제 결혼할 꽉 차고 조금 넘었죠? 네, 47살 정도 됐죠. 네, 마흔이었고. 사실 이제 남보기에는 정년기가 지났는데 전현무 씨 입장에선 정년기가 아직 오지 않은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못 모를 때 갔어야 돼. 그래서 이왕 늦은 거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해요. 근데 아마 많은 지금 대중이 우리 전현무 씨 사랑하고 장가 보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열애설이 또 결혼설이 막 나오네요. 거기다가 제가 볼 때는요, 전현무 씨 지난해만 해도 방송을 고정 프로그램을 21개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연애할 틈이 지금도 방영 예정인 프로그램까지 하면은 지금 9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와. 이러면은 지금 연애할 시간은커녕 잠잘 시간도 없을 것 같은데요. 와. 사실 실제 술도 잘 마시지 않지만 술을 마실 시간도 돈을 쓸 시간도 없다는 전현무 씨입니다. 그 정도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되게 뻔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진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배려할 줄 알고 생각이 깊은 이 여성을 만나면 바로 결혼할 수 있을 것 같다. 세상이 너무 궁금해하니까 이 결혼에 대한 이상형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한 건데요. 참고로 이 전현무 씨 상대방이 배려하면 2배로 배려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혹시 공개 연애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전현무 씨가 얘기합니다. 2번의
공개연애 내가 공개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언론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현무 씨 관련 소식 한번 만나봤고요. 자, 마지막 이슈 한번 짚어볼까요? 네, 연예계 이슈 마지막 이슈는요. 바로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 씨 소식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기부 때문에 퍼진 가짜 뉴스입니다. 기부 때문에 가짜 뉴스가 퍼졌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심지어 이게 지난해 9월에 한 기부예요. 근데 1년이 지나도록 이 가짜 뉴스가 아직도 횡행하고 있다는 건데 이 가짜 뉴스가 퍼지게 된 계기는 지난해 9월에 이영애 씨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어떤 기부금으로 5천만 원을 냈더니 김건희 여사랑 친분이 있어서 낸 거 아니야? 이런 루머가 나왔고 그게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아, 정말 요즘 그 가짜 뉴스가 정말 판을 치잖아요. 이 영상으로 만들어지는 게 너무 많은데 일단 이 가짜 뉴스를 주장한 영상 현재 무서웠는지 삭제를 한 상황입니다. 이 또 당시에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한 매체 보도에 의하면 2012년 이영애 씨 쌍둥이 남매 돌잔치에 아주 극소수의 지인들만 초대받아 갔는데 이 자리에 김건희 여사가 초대받아 갔다라고 영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한 행사에 단골로 가서 이 김건희 여사를 응원하며 자신의 SNS 등에 홍보를 자처했다라고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렸다고 하네요. 네, 그렇다면 이영애 씨 해당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죠? 일단 돌잔치 온 적도 없다 이런 거고 행사 참석 김건희 여사 때문에 간 게 아니고 미술계에 관심 있는 지인들과 갔다가 거기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 내가 올린 것도 아니고 내가 홍보한 것도 아니다. 본인은 가만히 있었는데 이런 소문이 났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영애 씨는 여기저기 많이 기부하는 맞아요. 연인으로 네. 알고 있는데 네. 글쎄 다른 여기 말고 이승만 뭐 기념재단 말고 다른 데도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데요. 이 이승만 대통령 기념재단 기부 당시에 너무 언론에 이 기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 박정희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재단에도 이 그분들의 고마움을 기리며 후원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또 최근에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이 동교동 사저 이 보존을 위해서 이 다시 재매입하는데 약 110억 원 이상이 든다고 해요. 이 부분에도 보태달라라고 얘기를 하며 5천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건을 검찰에서 재수사를 하는 건가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지난해 9월에 그 명예훼손 사건인데요. 이게 이제 처음에 경찰서에서 검찰로 넘어보내지 않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 신청을 이영애 씨 측이 하자 다시 이번에는 검찰에서 의정부지검에서 봤는데 또 이거를 불기소 처분을 내렸어요. 아니 이거 그럴 일이 아니에요. 정말 많이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영애 씨 측이 이거에 대해서 항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검이 드디어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재기수사는 뭐냐면 이거 다시 수사했는데 그렇다고 자 양주경찰서 다시 수사해봐 의정부지검 다시 수사해봐가 아니라 이렇게 수사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고검에서 직접 한다 그래요. 그래서 서울고검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명명백백한 결론이 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연예계 이슈는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날씨 바로 보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은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오늘 내륙은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는데요. 오늘 동해안과 제주에만 비가 조금 오겠고요. 그 밖에는 맑고 일교차큰 완연한 가을날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른 시간대 이동하신다면 운전을 조심해야겠습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자욱한데요.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차차 흩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아침 기온 14.9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바람결이 제법 쌀쌀하니까요. 나가실 때 겉옷 챙기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서울 24도, 대구 23도로 비교적 온화할 텐데요. 당분간 기온은 평년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동해안과 제주에 비가 내립니다. 예상되는 양은 5에서 10mm로 적겠고요. 내일도 서해안과 제주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가을 정취가 물씬 느껴집니다. 기분 좋은 날씨에 발걸음이 자꾸 밖을 향하게 되는데요. 더 추워지기 전에 등산이나 산책에 나서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채널A가 주최하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등이 후원한 2024 서울 탄생의 실버 세대공감 축제가 지난 8일 서울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서울시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이번 이 행사는 날로 늘어나는 고령 사회의 이 문제점과 그다고 지금 우리 서울시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세대공감 축제 정말 말하자면 탄생홍은 서울 프로젝트와 아울러 이번 실시하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서울의 저출생, 고령화 정책을 들어보고 시민이 직접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이번 행사는 출산과 노인복지 정책을 위한 다양한 홍보, 체험관도 운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아이들 탄생 문제에 대해서 엄마들과 소통하면서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한글날 휴일이라 지금 일어나신 분들도 있어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가을 그 자체라고 하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그래도 일교차 크게 벌어지니까요. 입고 벗기 편한 겉옷 챙기시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한글날의 의미 다시 한번 새겨줄 수 있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